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을 알아봅니다.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인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방송에서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함께 방송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오늘 주제가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귀 쫑긋하게 할 정보예요.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알면 힘이 될 것 같은 내용들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으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관리비에 대한 문제를 꼼꼼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관리비 문제. 모두가 관리비를 내고 살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최근에 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관리비를 올리는데 심지어 월세랑 관리비가 똑같은 사례까지 너무 충격적인데 이런 일이 많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월세를 인상하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깜깜이 관리비. 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관리는 안 하면서 관리비만 올렸다. 음. 월세는 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올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관리비를 17만 원이나 올렸더라. 관리비가 올라도 뭐 더 관리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세라고 생각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관리비 제도 공백이 있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주택은 전국에 약 439만 6천 가구로 전체 와. 가구의 2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상당히 지금 많은 가구들이 깜깜이 관리비로 좀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법상 월세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액이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월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죠. 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음.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월세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5%를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상한 한도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오히려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서 별도로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만 증액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규제를 빡빡하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규제가 느슨한 관리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아, 월세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에 가까워서 어길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네. 관리비를 마치 제2의 월세처럼 여기면서 이 관리비 쪽을 증액하게 되는 건데요. 꼼수네요, 일종의. 네, 예를 들어서 월세 40만 원에 기존 관리비가 5만 원 정도였는데 네. 월세는 안 올리고 관리비를 뭐 20만 원으로 갑자기 올리는 그런 식입니다. 어, 임차인분들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월세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갑자기 오르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아,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월세 상한을 규제하는 이 내용 말고도 관리비 쪽으로 증액을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계도 기간을 지나서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주인들이 이 전월세 신고를 좀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비 쪽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이 보증금 6천만 원 그리고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요. 네. 주택 관할 지자체 의무 신고를 하도록 돼 아, 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요? 네네. 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그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요. 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 집주인들이 이 전월세 신고하기를 좀 꺼려하는데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임대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음. 계약 당사자들의 인적 정보나 임대료, 임대 기간, 그리고 임대 목적물 정보 등 계약 등 정보를 확보하면서 정부 쪽에서는 이 계약 정보를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음. 때문에
월세 29만 원에 관리비 29만 원으로 내놓은 이런 웃지 못할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 관리비를 사실상 제2의 월세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세금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조세 회피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편법을 넘어서 불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꼼수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네, 이 좀 임대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걸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해서 그 이후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양도세, 비과세 같은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 또 혜택대로 받고 네. 따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고자 하는 임대인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한 임차인이 오피스텔 계약 연장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는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올리자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임차인이 기존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새 계약서에다가 월세를 기존으로 동일하게 표기를 한 대신 네. 월 7만 원의 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자신에게 현금으로 한 번에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집주인은 상생 임대인으로 따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임차인은 집주인이 얄미워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게 전세 사기가 또 하도 문제가 많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사하는 것도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참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관리비는 또 현금으로 받는데 이걸 이사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이요.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요금, 뭐 미화요금 이런 식으로 다 세부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월세는 그렇다면 아파트가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음. 50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해당 건물들은 관리비 내역을 작성, 보관, 공개하고 회계 감사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우편함에 이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가 꽂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시면 공과금을 제외하고도 뭐 청소비, 소독비, 건물 보험료 같은 부분들이 10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재돼 있잖아요. 네. 온라인으로도 이 관리비 명세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네. 아파트 이름만 검색을 하면 구체적인 사용 내용과 더불어서 주변 아파트와 비교도 가능하게 돼 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상 50세대 이하가 대다수인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 내역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집주인이 관리비를 인상하겠다 통보를 하면 세입자는 왜 인상됐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관리비를 받으면서도 심지어는 또 수도, 전기, 가스비 같은 공과금은 세입자가 별도로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막아보겠다라고 이제 4월쯤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있는데, 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도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에 관해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서면 동의가 실제로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개인별로 다 따로 살고 계시는데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임차인분들의 서면 동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주고 계신데요. 박주영 님이 요즘 원룸들 관리비가 비싸진 이유가 있었네요 해 주셨고요. 이민영 님도 아들이 원룸에 사는데 깜깜이 관리비를 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민영 님 같은 경우에 아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아마 대학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50세대 이하인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은 보통은 대학가나 사회 초년생들이 아직까지 큰 소득이 없을 때 저렴한 월세를 찾아서 가는 1인 가구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더 혜택을 받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뭔가 관리비로 꼼수를 부리는 임대인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규제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처럼 관리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는 9월부터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월 1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세부 내역을 계약 전부터 공개하도록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온라인 중개 사이트의 관리비 입력 항목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세분화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요. 네.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서는 이 세분화 표시 자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월세 광고에서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이렇게만 표기하면 됐지만 맞아요. 앞으로는 관리비 15만 원, 그중 수도료는 2만 원, 인터넷 만 원, TV 만 원, 청소비 만 원, 일반 관리비 8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조금은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이 매물을 중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건물 뭐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만 부담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말하고 중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고요. 네, 공인중개사분들도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부터 네.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네.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비목별 관리비 명세를 작성하도록 해서요.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만약에 중개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거짓,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미이행하면 최대 500만 원, 그리고 표시 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 국토부는 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을 해서 네. 만약에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또 드는 생각이요. 주택 임대차도 당연히 문제겠지만 비슷하게 상가 임대차도 월세를 증액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에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상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임차인의 사례가 있었는데 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월세를 한꺼번에 12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 임차인이 조심스럽게 이제 건물주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네. 임대료를 5% 이상은 올릴 수 없거든요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다고 자신의 해요. 권리를 잘 네, 행사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건물주는 기분 나빠하면서 네. 알겠다. 그러면 임대료는 5%만 올리자. 네. 그런데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관리비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고 100만 합니다. 원이요? 네,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처럼 서울 강남과 여의도 같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네. 관리비를 올리는 건물주들의 꼼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 갱신 시 월세는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네.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관리비라는 게 뭐 원래적 의미를 따져보면 원래 의미를 건물을 관리하는 데 쓰이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상가 건물주처럼 아무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이 10만 원이던 관리비를 내 맘대로 100만 원 이렇게 막 올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문제는 이 관리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임차인 분들뿐만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아 놓은 수분양자 분들도 고통받고 있거든요. 음. 코로나19의 여파로 텅 빈 상가가 늘면서 이 상가를 분양받아 놓은 소유자들과 또 건물 관리인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음. 상가에 들어와서 직접 장사하겠다는 임차인은 없는데 공실로 비워둔 상가에 관리비는 또 매달 꼬박꼬박 부과되거든요. 네. 이 소유자들은 상가가 오랜 기간 공실인데 관리비는 꾸준히 청구된다. 어떻게 관리 업무가 진행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음.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토로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네. 매년 관리비 사용 내역을 관리 사무 자료 같은 것들을 상가 주인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안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되기도 한다고요. 네, 한 주상복합 건물의 사례인데요.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측에 관리비 지출 내역서와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막무가내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심지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자체에서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통해서 공개 청구하는 방법을 이제 추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과태료보다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주현경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개편으로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으로 바뀌었구나.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청취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7606님이 월세 사는 애들 때문에 귀 쫑긋 중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귀 쫑긋하고 다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집주인이 이렇게 이유 없이 관리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임차인분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우선 계약을 갱신하시는 경우에 이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규약을 따로 정하거나 별도로 약정해 둔 것이 없다면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요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에 매년 연 7%씩 관리비를 인상한다라든지 아니면 관리인의 채용, 건물의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에 현저한 증가 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식의 특약이 기재돼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게 맞는데요. 네. 대부분 그런 특약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특약이 없다면 관리비 인상 문제도 협의로 정하자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만약에 집주인 쪽에서 막무가내로 무조건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세입자분은 일단 증액되기 전에 내던 기존 관리비만 계속 내시면서 네.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증액하게 된 산정 근거와 관련 자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청을 할 수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계약마다 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3697님이 조 변호사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해서 지금 사는 집에 방 2칸짜리에 왔습니다. 일반 주택인데요. 주인이 관리비를 따로 내라고 해서 힘들게 이사 왔지만 이사를 가려고 하고 주인한테는 관리비는 못 드리겠다 하는 상황이어서 대신 청소로 도와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청소를 했대요. 전기세, 수도세 말고 따로 주인이 뭔가 관리한다는 관리비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연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 주택에서 방만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로 보여요. 뭔가 호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세입자도 이 금액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다고 하고 이사 갔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방 몇 칸만 따로 빌려서 같이 거주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관리비를 뭐 따로 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관리비라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 법에 아직 정해진 부분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네, 서로 협의를 해서 약정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네, 집주인 쪽에서 요구를 해서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을 당시에 네, 관리비 얼마라고 쓰셨다면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뭐 그런 약정이 없는 채로 구두로 그냥 관리비를 얼마를 내라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왜 내야 되는지 그 자세한 자료를 좀 요청해 보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은 안 내도 되는 돈이긴 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집주인에게 네. 뭐 관리비를 달라라고 하는 집주인에게 이게 저는 못 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이제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어느 정도 협의해서 내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연에서도 제가 눈이 가는 부분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내거는 조건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주장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뭔가 표준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규제 제도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몇 달 동안 높은 관리비 내신 세입자분들도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관리비를 높여달라고 해서 이미 지급을 쭉 했는데 부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그동안 냈던 관리비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 되면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내가 왜 관리비를 그만큼 올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 자료들을 소명해서 제시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집주인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음. 이게 참 현실적으로 뭐 이 얼마의 관리비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네.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오늘 네. 방송의 취지도 이런 사실들을 좀 널리 알려서 사실 네. 월세 규제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론과 문제점 그리고 뭐 정책들이 마련되면서 그 강행 규정이 마련이 된 맞습니다. 것이어서 관리비 부분도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네.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법 규제가 마련되기를 또 기대해보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든요. 집주인 쪽에서 관리비 못 올려줄 거면 나가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또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 네. 관리비 안 낼 거면 계약 해제하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은 주장입니다. 음. 물론 계약할 때 관리비에 관해서 약정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를 일이지만 네.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매년 얼마씩 올려주겠다라는 약정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요. 네.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깁니다. 음. 주택은 2기, 그러니까 2개월치 밀리면 그리고 네. 상가는 3기, 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네.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권이 생긴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관리비 아.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보증금에서 일부 공제하면서 이제 계속 그 미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불과하고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나가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것도 계약 당시 정한 금액만큼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번 달부터 좀 더 올려달라라는 그 부분을 안 냈다고 하는 부분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부분은 임차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0808님께서 보증금 500만 원에 30만 원 월세를 내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대요. 계산 방법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요거 5% 인상할 때 저희 뭐 어떻게 계산 방법이 환산 보증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계약 갱신하실 당시에 보증금도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월세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어, 보증금 500만 원에 5% 그리고 월세 30만 원에 5% 이렇게 계산해서 올려줄 수가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드시 올려야 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뭐 2%를 올릴 수도 있고 3%를 올릴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거는 이제 대화로 해결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 네. 5%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한이 5%라는 네. 말씀이시고 네. 각각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임차인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 안 내서 골머리 썩는 우리 임대인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그 앞서 말씀드린 뭐 부당한 관리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관리비 말씀인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임차인이 쭉 밀려버린 채로 이사를 막 가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실제 사례 중에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20개월이나 밀려서 이 미납 관리비가 190만 원에 이르렀고 또 연체료도 25만 원이나 발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임대인은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월세도 이제 있었는데 그 월세 부분도 계속 밀려서 이 공제를 하고 남는 보증금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말도 없이 야반도주를 해버렸다고 해요. 음. 그러고 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 잠적해버린 세입자가 밀린 그 미납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하면 집주인이 대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따르면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음.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는 소유자고요. 사용자는 임차인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했을 때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서 뭐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신 다음에 임차인을 상대로 내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를 다시 돌려달라 하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 집행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서 거의 야반 도주까지 할 지경에 이르른 그런 네.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제대로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우리 보면은 관리비 안 내면은 단전 단수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안내문 같은 거 붙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흔히 관리비가 미납되면 단전 단수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체납자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상가 건물이었는데요. 관리 규약에 이제 관리비 체납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네.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실제 한 층을 쓰는 그 소유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건물 관리단이 단전 단수 시행하고 해당 층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단전 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단순히 관리 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서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그 범위를 굉장히 좁게 좁히면서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그 층의 소유자가 관리비 지급을 거부했고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라는 관리 규약상의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네. 그 사정만으로는 그 관리단의 단전 단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우리 법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것은 무조건 관리비 안 냈다고 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규약에 명시가 돼 있는지 또 관리단 결의에서 적법하게 또 이게 실시가 됐는지 예고를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이게 합당한지 살펴본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사연 소개도 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연자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솔루션,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요 사연 홈페이지,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하나 볼게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은 2022년 2월에 했고요. 전세 사기를 알게 된 건 올해 8월 주택보증공사 문자를 받고 알았다고 합니다.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둬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에게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전세는 3억 7,500이 계약을 했고 이 중에 전세 대출이 3억입니다. 주택보증공사 통해서 이 전세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주셨어요. 내년 2월이 계약 만기인데 그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은데 문제는 현재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문자를 받은 상황이고 지난해 임대인에게는 영장 계약 없이 이사할 거라는 내용을 문자로 받아둔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사연 주신 청취자분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신 걸로 보여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 네, 일단 지금 하실 일은 물론 문자를 하나 받아 두시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그 계약 만기로부터 6개월 안에 남지 않은 시기 내에 다시 한번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나는 이사를 나갈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만기 시 이사 갈 것이니까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통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연락 두절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네. 증명을 보내시면 되는데 내용 네. 증명 당연히 안 받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에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밟으시면 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만기가 지난 이후에 보증보험 회사 측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 보면 네. 만기 이전에도 뭐 신청은 일단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요? 보증금을 아예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만기가 네. 좀 지나야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그래서 만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음. 자세한 내용은 이 계약서 같은 서류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사무실 찾으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특히나 보증보험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회사 쪽에 연락하셔서 뭐 콜센터나 이런 쪽으로 문의해 보시고 그대로 절차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고 하고 지금 만기가 되면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홈페이지에 사연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법률 정보 우리 청취자분들 엄청 궁금해 하시거든요. 또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또 좋은 내용으로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 정보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